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살린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인 미국의 국채 금리까지 크게 떨어뜨릴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 시장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좀 과감하게 시장에 뛰어들어도 될지 고민들이 많이 되시죠. 오늘 이분들께 좀 답을 구해볼까 합니다. 강력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뭐 AI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과언이 아닌 날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강세던데요. 자동차만 빼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심지어 이제 2차 전지까지 네.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누구나 다 예상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의 기대는 기대감이 컸었고 시장에서는 80억 달러 이상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거는 진짜 호실적이고 AI 시대로 우리가 성큼 다가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하루였고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반기도 더욱더 기대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니까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예상을 넘어설 정도의 호실적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그동안 기사 나왔던 걸 보면은 물량이 달려가지고 쇼티지 때문에 공급을 못 받는다라는 컴플레인들이 되게 많았었고 네. 또 중국은 또 이제 제재 앞두고 굉장히 좀 급하게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얼마가 나오느냐 실제 이제 실적은 좋은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또 시장 기대치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인데 뭐 둘 다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어버리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근데 사실은 장 마감 뒤에 나온 거잖아요. 이제 장중에는 또 PMI 지수 발표가 났는데 그게 쇼크가 나오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주문이 감소하게 되고 이제 생산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감소된다. 뭐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또 이제 부추겨 가지고 네. 그게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간 외로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장 자체는 비교적 편안하게 좀 지켜볼 수 있었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오늘 장은 편안히 지켜봐야죠. 전날까지는 사실 뭐 제가 엔비디아 주주도 아닌데 조마조마했던 게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뭐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잘 나올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아주 기대를 뛰어넘는 것만큼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쪽은 뭐 증권사들이 뭐 목표가를 $1,000까지 높여놓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뭐 옵션 투자도 뭐 천억 달러까지 막 몰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콜옵션 그만큼 이제 오를 걸 배팅하는 그런 쪽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려들었는데 네. 만에 하나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했다면 그 고통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컸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대와 우려를 같이 갖고 있었는데 짜릿하게 만족시켜줬죠. 그래서 네. 오늘 장 우리 이 엔비디아 수혜를 충분히 입었던 날이었던 것 같고 이제 엔비디아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제 파월만 사고를 안 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 이제 시작되는데 엔비디아가 반전의 스타트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좀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참 무난하고 재미없게 끝났으면 좋겠다. 작년에 워낙 뭐 파월 연설에서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막 의지를 드러내니까 당시 이제 시장이 워낙 장기간 출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현되지만 않으면 우리 장도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다시 한번 반전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처방만 좀 더 한다라고 하면 네. 시장에서 실적을 좋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TSMC의 인터포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PU와 메모리 반도체를 묶는 그 단계에서 인터포저라는 것을 깔아요. 여기서 쇼티지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네. 그 얘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였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이 적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보면서 좀 실적을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 이어서. 근데 지금 3분기도 인터포저 쇼티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그러면 요거는 좀 논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를 계속 좀 들어가 보는 뭐 $780, $1,000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네요. 충분히 그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AI가 아직까지는 챗 GPT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잖아요. 뭐 네. 생성형 AI다라고 해가지고 언어 모델. 근데 이게 파생되어 나가는 것들이 정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인터넷 혁명의 따따따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접속, 챗으로 지구인들이 만난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과 AI의 만남. 네.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엄청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오늘 뭐 그 덕에 우리 증시에 뭐 대부분 다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주로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한 게 어떤 종목들로 몰렸나요? 일단은 그 네이버는 뭐 매수 상위는 아닌데 네. 매수 뭐 1, 2등은 아니에요. 한 3, 4위 정도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많이 샀어요. 아, 그래요? 오늘도 그 출시 AI 생성형 AI 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산 부분이 있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또 이제 2000전지 쪽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다양하게 이제 지수를 연동할 수 있는 종 섹터들을 다 사들이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지금 모처럼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사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좀 모처럼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네. 것 같더라고요.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 HBM, 요거는 두 회사가 거의 뭐 전 세계 이 점유율 다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거의 다 한 95%? 뭐 그 정도 점유하고 있고 한 5% 정도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거는 SK 하이닉스인 거죠? 네, 하이닉스가 지금 HBM3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고 삼성전자는 조금 스타트가 늦어가지고 네. 엔비디아 쪽으로는 납품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제 지금 그 TSMC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그 파운드리 쪽에서 패키징하는 이제 그 캐파가 코보스라고 하는 그 쪽으로 해가지고 좀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대신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HBM하고 그 패키징 서비스를 같이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 AMD사에다가 또 이제 마찬가지로 HBM하고 이제 패키징 서비스 제안하는 거 턴키로 그거는 이제 공급한다고요? 턴키로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기사가.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 그러니까 패키징 서비스까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 기업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결국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를 제친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도 이제 또 엔비디아 쪽으로 물건이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은 일정 부분은 누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외국인들 오늘 같은 경우 매수세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더 많이 몰렸잖아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HBM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패키징은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맡기냐면 HBM을 만들어서 TSMC로 가지고 와서 TSMC가 2.5D 패키징으로 이제 엔비디아한테 납품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TSMC로 넘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네. 이런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TSMC 입장에서 인터포저 지금 쇼트지 났는데 이 물량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자체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키징을. 예. 그러면 뭐 그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대량으로 턴키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또 이런 기업들이 수혜로 떠오르지 가능성이 높겠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성은 여기서 또 하나 기회를 더 엿보는 것 같아요. 삼성이 예전부터 PIM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네.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안에다가 프로세싱 반도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파운드리까지 같이 영위하면서 패키징을 다 만들어가지고 뭐 턴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미 구사를 해왔던 거고 네. 그러면 그 방식이 삼성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터지게 되면 TSMC의 파운드리를 일부라도 뺏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도 버릴 수 없는 카드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 어차피 지금은 1위니까 뭐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네. 앞으로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그 주어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HBM 때문에 4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허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HBM의 선두주자로서 계속 나가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시장을 내년까지 4배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50만 원이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는 비용이에요. 네. 앞으로 4배 이상 성장하는 이 시장 과연 뭐
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후속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HBM 장비주들을 먼저 다 움직였어요.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네. 근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패키징 싸움이거든요. 네. 대만 업체들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구조로 갈 거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HBM 장비에서 이제 HBM 패키징 쪽으로 시장에 자금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패키징 쪽으로 이제 옮겨갈 것이다. 네, 이제 장비 다음에 패키징.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던데 의외로. 많이 거는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은 뭐 뉴스가 떴으니까 팔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근데 또 이제 그동안 누워져 있었던 뭐 전통적인 D램이나 또 HBM과 연결될 수 있는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다 좋았어요.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 HBM의 이게 앞으로 4배까지 뭐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 외에 또 뭐 주목해서 볼 만한 게 더 있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좀? 뭐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사실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고 뭐 매출이나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제 대부분 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유율이 90%대라고 하면 이제 독점인 거잖아요. 이 독점 구조를 이번에 제대로 확인을 한 거니까 당분간 엔비디아 생태계가 이 AI 시장에서는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배 뭐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도 사실 뭐 AI 지금 커지는 캐파가 커지는 그런 흐름이나 속도를 보면은 네. 그 이상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흐름상 보면.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은 또 호재가 또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대만의 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네. 요 규제하는 거를 1년 더 유예를 해줬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네네네. 또 뭐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미 상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가니까 네. 가서 뭐 얘기만 잘 풀리면 무기한으로 뭐 연장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본발 보도이죠. 네. 일단은 1년 연장이 됐다라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죠. 그 최신 장비 반입을 미국이 제한을 걸어놨고 그거를 이제 뭐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게 이제 연장식으로 이제 계속 버텨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걱정이 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슈인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진화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방중을 하게 되고 방중에 앞서서 여러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는 가운데 이것도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장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를 낙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확언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네. 미국 정치권 특히 의회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중국 때리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네. 공격적으로 네. 네. 서로 중국이 공공의 적으로서 이제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거고 네. 이번에 진화 러몬도 장관이 이제 연말에 이달 말에 이제 방중을 하는데 이에 앞서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방중을 하는 건 좋은데 대중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깃장을 놓는 이런 식의 강경 입장들을 내놨어요. 또 하나 얘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제재 서명을 함으로써 뭐 수출 통제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제한을 하는 이런 행정 제재에 서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이 중국을 물론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미 의회가 더 강력한 대중국 견제책을 내놓을까 봐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갈까 봐 그거에 대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이거를 먼저 서명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정치권 분위기가 지금 그렇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진화 러몬도 장관이 여러 뭐 이제 이 관세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이제 협상을 하러 중국을 간다. 과연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유화적인 제스처를 여기서 취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삼성 하이닉스가 유예를 무기한 받을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확언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바에는 그냥 엔비디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삼성전자 살 바에는 에코프로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4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엔비디아가 있으면 뭘 사시겠어요? 지금 일단 저기 앞서 대표님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그 HBM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메모리 칩 시장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그 물량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포션 내에서는 1% 정도고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7%거든요. 이게 지금 4배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내에 나올 수 있는 게 D램 시장 내에서만 한 30% 정도까지 HBM이 이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료를 저는 사실 봤었어요. 몇 군데서. 근데 네.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AI의 최대 수혜는 엔비디아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가 누리는 수혜만큼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져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 대비로 했을 때 AI 모멘텀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그나마 좀 봐줄 만한 그 특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있다고 그러면 2, 4분기 때 D램 매출액이 그 QQ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한 20% 늘었어요. 네. 그 수출액 자체가. 그리고 이제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얼추 다 알려져 있고 HBM 쪽에 의해 가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적자 규모가 약 1조 가량이 줄었거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바닥 구간에서 이제 그 바닥을 좀 탈피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 그 어느 정도 그 빠르게 올라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업황 턴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에코프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는 지금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이 아주 짱짱합니다. 당장에 지금 이달 말에 MSCI 그 지수 편입 관련해 가지고 1조 4천억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그 여유가 있는 데다가 7월 27일 대비해 가지고 약 2,400억 정도가 다시 공매도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또 한 번의 숏스퀴즈 내지는 숏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8,400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한 2, 3천억 정도만 다시 커버가 들어온다 그래도 주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FTSE 본지수 편입이 또 확정이 돼가지고 요게 물량이 아마 9월 중순경까지 해서 한 4천억 내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그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운 질문에 100%꽉 채워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경락 대표님도 같은 질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4배라고 얘기한 건 뭐였냐면 네. 엔비디아가 자기네 AI 칩에다가 칩 생산대가 지금 50만 대인가 그럴 거예요. 내후년 정도까지 200만 대를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배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HBM은 양산 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생산으로 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터울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 유입이 되는 기간이 4분기부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내년도 한 1분기 정도 돼야지만 이제 윤곽이 잡힐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네 종목 중에서 뭘 선택을 하냐?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뭐 제가 애국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먼저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만들어 놓으면 치킨 게임 들어가요. 그리고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와 성장성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AI라는 새로운 하나의 물고가 트인 거죠.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인터넷 혁명 때, PC 혁명 때를 빼놓고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됐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수요처가 만들어졌을 때 주가가 2배, 3배 가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AI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2배, 3배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붙은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붙은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 그럼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에서 뭐가 더 좋냐?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만년 2등이었다가 네. 이 HBM 시대 만들어지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있거든요. 뭔가 패키징에서 어느 정도 쫓아가는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순간 자리에서는 HBM 뭐 모멘텀을 바라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최선호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주 좀 다른 관점 말씀드려도 돼요? 일단 이게- 애국자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지금 HBM 모멘텀도 있고 AI 모멘텀 뭐 비슷한 얘기, 연결된 얘기긴 하지만 사실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다시 매수로 확고하게 들어오는 거는 환율과 금리가 더 사실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나요? 좀 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네. 환율이 지금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00원 초반대, 1,200원 후반대까지 다시 안정이 되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사주지 않을까. 오. 뭐 이런 좀 그럼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길은 다르지만 산다라는 뭐 목표를 갖고 본다면 예 같은 얘기가 됩니다. 환율은 안정화 될까요? 당분간에? 오늘 좀 그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1,32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한숨 돌리지 않았나 싶어요. 막 1,350원대 연고점까지 향해 예. 가던 환율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 떨어진 거는 그래도 뭔가 정부가 개입한 거라고 보다는 네, 네. 시장 안에서의 흐름이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환율 괜찮을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네이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늘 또 강세였거든요. 하이퍼클로버 X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어쩜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냈는지 의도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도했다면 그 정한 분 정말 네.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 그 공개일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뭐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우리 네이버 한국 기업이 만든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여러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조금 뭐 한국인 입장에서 이제 기대를 갖고 뭐 소위 이제 속된 말로 국뽕이라는 그런 발언이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되는 거는 과거의 네이버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AI 시장에서도 이 하이퍼클로버가 이 한국의 초고대 언어 모델로서 충분히 이 경쟁력을 시장에 입증할 것이다라고 믿어져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포털 전쟁이 벌어졌었을 때 구글이 세계를 점령해 들어갈 때 점령하지 못한 이 몇 안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있었고 네이버가 포털 서비스를 구글과 경쟁하면서 이 지식인이라는 아주 그냥 특화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네.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확 주도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 보면은 뭐 검색과 관련된 파생 서비스 이제 또 이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앞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한국인들에게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보면 네, 네이버가 새로운 전기 주가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분명히 마련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주마 국뽕 버전인가요? 약간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은 날인데 삼성부터 오늘따라. 계속 그렇게 가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하이퍼클로버 X 공개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실제 주가가 좀 오르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아직 뭐 제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반응을 좀 보기는 했는데 그 초기 반응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기대감은 너무 컸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 하이퍼클로버 서비스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포털 관련해 가지고 이 검색하고 트래픽 그걸 갖다 일단 방어하는 데 목적이 첫 번째가 있다는 그 시장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목적이 있는 거고 네. 이 다음에 더 나가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B2B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보면서 좀 눈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광고형 상품을 내놓는데 이걸 이제 구독자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판매자의 정보를 갖다가 API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아웃풋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고가 최상의 정보다라는 건 이제 컨셉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근데 시장을 지키고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네. 이 네이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물론 대단한 회사인데 국내에서 사실 평가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생각보다는 되게 큽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제외해가지고 제외한 상태에서 이렇게 포털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하고 시장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그 사우디 쪽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사우디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가가지고는 길게 봤을 땐 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AI 서비스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앞서 뭐 잠깐 사전 미팅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미국 일변도로 가는 걸 갖다가 이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네이버의 역할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현재 당장 보여지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포텐셜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 드리면 이건 좀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라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주도하는 그러니까 AI가 어쨌든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기대는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런 단계인 건데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평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경제 부분 협력에서 이런 AI 분야 같은 데 있어서 국제 표준을 같이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저는 이제 AI 같이 이게 새롭게 태동하는 이런 산업에서는 표준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파트너가 돼서 국제 표준을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사실 AI 분야에서 국제 표준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손을 잡은 거죠. 그러면은 전 이런 상황도 지금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나온 상황에서 이것도 자국 서비스만으로 머물 수 없거든요. 인근 뭐 동남아라든지 뭐 더 멀리 있는 유럽까지도 진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 캐파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제 표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유리한 고지에 길게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너무 네, 이게 말씀해 주시죠. 주저리 되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통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CDMA의 이 세계 표준 상용화를 주도하면서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봤었을 땐 상당히 그 임팩트가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립니다. 네. 네. 이 하이퍼 클로바 X가 그 시연이 아마 4시부터인가 이게 테스트 버전, 베타 버전이 아마 가동이 됐는데 시간 외에서 네이버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조금 빠져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용해 봤거든요.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네. 뭐 갑자기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네. 답답하면서 뭘 느꼈냐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구나.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바라봤고 네. 그리고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그때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면서 신났었죠, 그때. 구글과 아마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갔는데 했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을 또 빌려가지고 이야기하면 기존의 이제 검색 시장에서 기존 검색 빅테크 공룡들이 살아남은 확률은 50%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또 치고 나갈 가능성도 50%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이버가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죠. 그 시장에서는. 아무튼 이래저래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한 거는 긍정적이고요. 주가 자체가 또 그것을 보여준 거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 저는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AI 관련해서 뭐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네. 상한가 가기도 했고 앞으로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다양한 그 AI 기업들이 조만간 또 AI 뭐 생성형 AI 공개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AI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윤곽이 다 드러난 것 같단 말이죠. 뭐 카카오도 연말되면 나온다고 하지. 네. 뭐 삼성도 AI 개발한다고 하고 뭐 LG, KT 뭐 여기저기 지금 AI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소프트웨어에서 누가 성자가 될지를 잡아낸다? 네. 그거는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정말 이거는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저라면 이제 뭐 최근에 어디 뭐 투자은행에서 구글은 팔고 엔비디아 주식은 샀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는 보이거든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맞지 않냐. 소프트웨어 쪽은 어디가 이기는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한 예로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음성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 엔진을 가지고 있는 셀바스 AI 정도, 뭐 네이버 정도 이런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자금보다는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다 투자하는 것이 어차피 뭐 메모리 반도체는 커져갈 수밖에 없고 패키징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엔비디아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오히려 지금 하드웨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확실한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해라.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그건 같은 생각인데 지금 저는 사실 지켜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그 IT 버블 났을 때 네. 그때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엄청난 포탈들이 생겨나면서 너도 나도 이제 런칭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 버블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상당수의 그 포탈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남은 거는 사실 이제 투자한 기업들은
많이 팔았으니까 하드웨어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최대 수혜는 당연히 뭐 엔비디아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커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 들어가는 칩 메이커들도 이제 그 수혜를 볼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내가 최고다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그 기회 요인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가지고는 그 중에 상당수들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서비스 런칭에 너무 주목하시지 말고 이 회사들이 어떤 거를 포커싱하고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네. 챗GPT 이제 지금 생성형 AI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네. 챗GPT는 업계 내에서 위기설이 되고 있어요. 위기설이요? 이대로 가면 챗GPT가 망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지금 일단은 경쟁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면서 트래픽이 급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이 모델로 하루에 지금 9억이 든다고 해요. 유지하기 위해서만. 근데 일부 유료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이 지금 추세라면 2024년 말에 지금 챗 GPT 오픈 AI가 파산한다라는 계산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수익성 확보, 수익성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명암이 갈릴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걸 이제 막 출범하는 네이버나 이런 데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오픈 소스로 가져갈 것이냐 폐쇄형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갈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메타의 지금 초고대 언어 모델은 오픈 소스를 선택했거든요. 네. 라마2가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가 돼 있죠. 근데 지금 오픈 AI 챗GPT는 여전히 폐쇄형이에요. 여기에 따른 선택도 향후에 업계들의 지금 살아남느냐 생존 여부를 가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돌아가지만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게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옥석을 정말 잘 가리면 이게 또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주가는 정말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게. 소프트웨어 쪽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쪽에 투자를 해라. 결론은 이렇게 또 가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덕분에 오늘 미 국채 금리 뭐 크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2%대 전후 정도 하는 거면은 꽤 높은 수준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잭슨홀 지금 앞두고 있는 어제 우리가 중립금리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말이죠. 네. 매파적인 얘기들이 다시 좀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경기 침체가 이제 좀 위험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잭슨홀. 지금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 전에 이제 FOMC 회의록에서 공개가 되면서 여전히 연준 내에 분위기 스탠스는 여전히 긴축적이구나 매파적이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 흐름이 이어가면서 이제 원인은 이유는 다르지만 네. 결국 이 파월의 입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연준의 향후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느냐 여러 논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중립기 말씀하신 중립금리도 거기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목표금리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상 목표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게 2%인데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옵션 하나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은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2%를 갈 수 있는 옵션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연중 목표치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내년 이 하반기까지도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이 상태 나쁘지 않잖아 라고 해서 쭉 길게 가자라는 거죠. 이런 또 옵션이 제시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제시되고 있는 게 그러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가 맞아? 지금의 뉴노멀 시대에 이 얘기가 다시 또 꺼내 들고 있죠. 그러면 눈높이를 2%가 아니라 3%로 높인다면 지금의 금리 설정을 다시 다 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다뤄질 의제가 될 것이고 중립금리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잭슨홀 미팅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네. 지금 앞으로 뭐 우리 통화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잭슨홀에서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 거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실 이제 미 10년물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표 금리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근의 분위기가 금리 인상, 고금리 상태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10년물 금리가 4.45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잭슨홀 연설에서 이제 그런 식의 그 파월 연설이 그렇게 나온다면 계속 10년물 금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식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로 따진다면 환율에도 굉장한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아까 환율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연고점을 다시 한번 올라갈 정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뭐 더 심하게는 예전에 봤던 우리 잠깐 봤던 1,400원대까지는 막 위협하는 그런 식의 위험천만한 상황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우리 지금 주식을 지탱하고 있는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그럼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 시점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환경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론가님이 예상하시는 이번 잭슨홀의 결과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아 그걸 예상할 수 있다면 제가 네. 그래도 평론가님이시니까. 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네, 여러 자료들을 보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작년 같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작년에는 워낙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 이제 연준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그 파이터로서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경제상 인플레는 잡혔고요. 어느 정도 잡혔고요. 뭐 코어 CPI도 잡혔고요. 경제 상황도 뭐 소비나 고용 여전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골디락스라고 이 방향성을 갖고 가는 이 모습은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은 누그러진 유화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와 바람을 해봅니다. 네, 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걸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비교할 네. 때 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번 재미없게 잭슨홀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재미없게 끝났으면 네, 좋겠다 별로 말씀을 할 얘기 없이 끝났으면 주셨는데,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반도체가 오늘은 같지만 내일은 나락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잭슨홀을 지금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잘 갔다는데도 지금 잭슨홀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뜻 지금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하긴 좀 두려워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오늘 같은 타이밍에는 앞으로 어떻게 좀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갖다가 우리가 예상을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파월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동안 나와 있었던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쎄 저는 이번에 파월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파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엄청난 또 기대를 펌프질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은 그래도 9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그림이 좀 그러니까 9월 한 달? 9월 한 달은 아니고 그 FOMC 전까지.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표만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제임스 블라드 얘기한 것처럼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어졌고 뭐 모든 게 다 좋고 미국 경제는 지금 뭐 성장을 이번 분기에 뭐 5%를 하네 뭐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S&P에서 또 지역은행 신용등급 떨어뜨리면서 또 상업은행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또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전부 상업은행들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상태인데 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어필해서 그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은행이 흔들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은 상업은행에 만약에 신용등급을 갖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의 지금 정책 목표가 다 첫 번째는 물론 인플레를 잡는 거지만은 두 번째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건 경제를 안 부러뜨리고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냥 싱겁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좋은 주식 사야죠. 네. 자기가 보는 주식 가격대가 편안하다,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왔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주식을 판 거보다는 매수한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다 판단이 되면 조금씩 담아 놓으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평온하게 갈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전 두 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오늘 다 갭 뛰어서 뛰어났어요. 네.
흔히 말해서 때려먹기 딱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상회하는 어떤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안도해주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고 환율도 역으로 정고점에서 지금 살짝 무너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시장도 그 쉽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환율이 또 무너지게 되면 시장은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잭슨홀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두 분을 믿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미건조하게 재미없게 파월의 발언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AI 못지않게 사실 바이오 섹터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3,000당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캐나다 제약사에 바이오 시밀러를 공급한다. 이게 뭐 그렇게 엄청 큰 이슈였나 보죠?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시중에 나왔던 루머들 또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게 그 특정 지역 관련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나왔었기 때문에 삼천당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확정되면 다시 공시한다라는 식으로 공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또 천당이란 말도 있었고 뭐 계속해가지고 좀 안 좋게 좀 인식이 돼서 주가도 10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빠져 있었던 건데 첫 번째 의미는 일단 어쨌든 라이센스 아웃이 됐다라는 거, 그 계약이 됐다라는 거죠. 네. 물론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 실제로 이제 팔렸을 때 10년 동안 예상 매출을 한 2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한 50% 정도를 수익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그 금액 자체보다는 일단 이제 첫 번째 계약이 됐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믿는 분위기. 이제는 그러면은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타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이제 딜레마 하나는 현재 임상 3상을 끝냈거나 하고 있는 데가 총 9군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고 서로 주장하는 데가 있고 특히 이제 삼천당은 타사 대비해서 좀 빠를 거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에 이제 딜레마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이슈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있는 것 같은데 미국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옵텀과 계약을 맺었다. 좀 이게 뭐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보험 수가 적용이 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시장 안에 진입이 됐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판매하는데 좀 더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했고 이게 3대라고 이제 그 메이커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확장을 하는 데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고려한 것 같고요. 네. 그걸 떠나가지고 올해 지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새로 개화되는 그러니까 특허 만료가 돼가지고 그 바이오 시밀러 약이 출시가 가능한 그 시장 자체가 새로 열리는 게 332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새롭게 개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그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출과 이익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룸이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mRNA 관련해서도 오늘 뭐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으로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 mRNA 좀 친숙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을 통해서 mRNA를 이용한 이 암 백신 이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 네. 이게 국내에도 좀 의미가 있는 이슈인가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mRNA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하거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이제 그 의료 제약 쪽에서는 미국이 약간 선두권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이제 시장을 만들어 놓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 mRNA 방식 암 백신의 지금 연구 개발은 뭐 먼 미래를 내다봤었을 때는 하나의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도 이제 이 개념을 사실 조금 헷갈려서 네. 제약 쪽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코로나19 때 mRNA 방식의 그 백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거를 코로나가 아니라 암 쪽으로 확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백신 분야에서는 mRNA 기술이 이제 차세대인 건 분명히 맞고 이제 이게 암에 적용됐었을 때에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그 백신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임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의학적으로 복잡하지만 우리 그 코로나 때 이 백신 맞으면 백신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코로나 걸리는데 버틸 만큼 그냥 이렇게 앓고 지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암 백신을 만드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암 백신을 맞아서 말 성공했어요. 그래서 암에 뭐 정복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설사 암 이제 걸릴 가능성을 낮추지만 걸리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생존력을 방어할 수 확보할 수 있게끔 네. 뭐 그런 방향성을 갖고 지금 진행되는 거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mRNA 죄송합니다. mRNA 방식의 이제 시설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곳은 뭐 녹십자나 뭐 SK바이오 뭐 한미, 네. 종근당 뭐 이 정도의 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하나 이제 포석으로 보고 맞춰서 아마 여기 한국 업체들도 따라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근데 mRNA 백신이 국내에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죠? 개발한 곳이 한 번도 없죠? 개발을 하다가 네. 거의 다 중단이 됐고요. 이제 정부 지원,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도 사실 또 중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백신 개발은 그 철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 국내에서 지금 mRNA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연구는 하는 쪽은 좀 있는데 문제는 좀 되게 열악한 상황이고 초기 수준 정도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 아까 암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후보 물질만 지금 그 모더나에서 네. 18개 종류를 지금 일단 현재 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임상 3상에 들어간 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 키트루다하고 병용으로 그 흑색종 치료하는 거를 지금 머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에서도 이제 그 mRNA 4157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임상 3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쪽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24년 말 25년 초되면은 그 결과물이 나오면서 암 백신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접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없지만 우리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냉정하게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 걸음마 단계 수준이라고 보는 게 냉정하게 맞겠죠. 예. 그나마 조금 더 전망이 좀 확실해 보이는 게 의외로 의료 AI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룬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후에 매출 10조, 영업이익 5조를 달성하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전 선포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풀 패키징을 다 하듯이 이제 그 의료 AI 쪽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이제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이던데 네. 뭐 회사의 의지고 그만큼 성장하겠다라는 이제 의욕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의료 AI 쪽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오히려 지금 신약 개발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하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루닉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바이든 관련해가 정책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좀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측면, 특히 이제 진단 쪽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고, 그거 외에도 뭐 뷰노라든지 그 다음에 보로노이라든지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기술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혁신적으로 키워나갈 만하고 또 지켜봐야 될,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 개발 관련한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좀 충분히 시장을 좀 비트해 나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오늘은 강세를 보였지만 내일은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네. 주 우리 주식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마지막 조언을 한번 듣고 끝내죠. 일단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미 시장은 나스닥은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엔비디아 이건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산업이 태동기에 접어든 산업이기 때문에 갈 길이 참 멀죠.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증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데 중국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근데 기술적으로 중국도 반등이 나올 자리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요. 네.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다음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린 동해안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한 앞으로 4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해수부가 발표를 했죠. 그럼에도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위험하다 아니다 이 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진실이 확인되는 4년 후에는 지금의 이 정책을 결정한 분들은 모두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